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고베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어머니가 몸져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새삼 마음이 술렁거렸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무척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하루빨리 눈을 감기를 바랐던 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현상이 그 아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코미스 리치의 파란 돌멩이를 줍고 나서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의 경성에서 내일열로 죽은 아버지를 소재로 쓴 작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느 날 오후 나는 도쿄에서 작은 수건을 휘 돌리며 걷고 있었는데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무릎을 까지게 한 파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목욕하러 들어갔다. 발가벗고 뜨거운 목욕물에 몸을 담그니 스멀스멀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욕탕에서 나와 내친김에 K 집으로 향했다. K가 사는 집 그림자가 푸른 빛으로 가득했다. K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방에 앉아 얼굴에 분을 톡톡 바르고 있었다. 나는 K 뒤에 서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고향집에 다녀올게.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예요? 화들짝 놀란 K는 몸을 틀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말없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 고베에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요? K가 물었다. 왜 별안간 고베에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나도 잘 몰랐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파란 돌멩이를 줍고 나자 불현듯 고베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베에는 누님이 살고 있었다.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고베에 가고 싶어질 리가 없잖아요. 정말이야.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가고 싶었을 뿐이야. 참 이상도 해라. K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뭔가를 캐내려 애썼다. 하여튼 오늘 밤에 출발할 거야.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마. K는 다시 분을 바를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거울만이 밝게 빛났다. 믿업지 않겠지만 꺼림칙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한참 후에야 내가 입을 열었다. 잠자코 있자니 마음이 영 불편했다. 하지만 대관절 무엇이 그리도 불편한지 영문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는 K와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밖으로 나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그런지 거리는 눈부셨고 을에 그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거리는 소음을 죽인 채 고요함 속에 푹 파묻혀 버린 것 같았다. 유독 내 마음만 이유 없이 허둥대고 있었다. 그날 밤 조카인 마에게 줄 장난감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고베 누님집에 도착했더니 마는 개울가 다리 위에서 친구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고단했던 탓인지 누님집에서 바나나를 먹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고 말았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보니 마가 내 배 위에 다리를 얹어놓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걔에게 붙일 편지를 썼다. 마침 그때 조선에서 전보가 왔다. 누님이 들고 있던 전보를 함께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가 내일열로 쓰러졌는데 손꼽을 새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째? 이를 어쩌면 좋아? 누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는가 싶더니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돌아가셨나 보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전보를 누님에게 맡기고 쓰다만 편지를 마저 썼다. 고베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아버지가 급사하셨다는 전보를 받았어. 곧장 조선으로 가야겠어. 난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탐스럽게 잘 익은 보랏빛 포도 한 송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것 말고는 당혹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제부터 줄곧 허둥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싶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차가운 땅끝 나라를 향해 조용히 떠나려는 내 자신을 느꼈다. 해걸음이 질 무렵 조선으로 가기 위해 홀로 기차를 탔다. 조선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다리가 두꺼운 여자아이가 먹다 남은 바나나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울고 있었던 탓이다. 고개를 높이 쳐들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넘쳐 흐르는 눈물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조금도 슬프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려 바다를 건너 조선에 당도했지만 다시금 기차를 타야 했다. 일본 사람 하나가 옆에 앉아있던 생판 모르는 조선 사람 쪽으로 손을 뻗더니 여보라고 불렀다. 그러자 조선 사람은 담배를 물고 있던 일본 사람에게 성냥을 건넸다. 일본 사람은 고개를 돌리며 잠자코 성냥을 받았다. 경성은 온통 노랗게 보였다. 기차에서 내려 어여쁜 여인네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옆에서 내 소매를 끌어당겼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어머니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역 앞에 있는 노란 광장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맥빠진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길래 뭔가 싶었는데 비행기가 날고 있었다. 여기서 집까지는 멀어요? 멀단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한참 걷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집 유리문에 상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 집에서도 누가 죽었나 보다. 나는 덤덤히 그 집을 지나쳤다. 다 왔다. 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군요. 나는 유리창이 엔간히도 많아 보이는 집으로 어머니를 따라 들어갔다. 역시나 상중이라는 종이가 나붙어 있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스레한 방에는 애양간처럼 파리가 들끓고 있었다. 벌써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언급했다. 응. 어머니는 짧게 대꾸했다. 가로 세로 5지 정도 되는 유골함이 면 보자기에 쌓여 허접한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거예요? 나는 손가락으로 유골함을 가리켰다. 그래. 어머니는 대답했다. 뭐야 이게. 나는 웃으며 아버지의 유골함을 책상에서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부채를 가져와 붙이며 말했다. 조선에는 파리가 어찌나 많은지. 석탄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거 석탄산 냄새 아니에요?
맞아. 옆집 사람이 이 질에 걸렸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사람이 들이닥쳐서는 우리 집까지 석탄산을 뿌려놓고 갔지 뭐냐. 냄새가 지독하네요. 잠시 후 어머니는 체인이 달린 금시계를 꺼내왔다.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이다. 내가 가지렴. 금시계군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금시계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배고프니? 네. 준비해둔 게 없어서 어쩌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찬장에서 어묵을 꺼내왔다. 자그마한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와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돌연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먹던 밥을 토하러 갈 때처럼 젓가락을 내던지고 곧장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엉엉 우는 소리가 새어 나올 것만 같았다.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어가며 벽을 뚫어져라 응시한 채 숨을 멈추었다가 헉헉 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토해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랫배가 편안해졌다.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또 울컥했다. 이번엔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갔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울면서 저녁놀이 지는 거리의 한복판을 달렸다. 새파랗게 보이는 거리가 눈물로 일렁거렸다. 대로변에서 더러운 뒷골목으로 빠졌다.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이 좁다란 길목에서 한창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조선 사람이 머리에 돌을 맞고 쓰레기 더미로 나가 떨어졌다. 다리가 번쩍 들릴 정도로 보기 좋게 낮아빠지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마에 머리띠를 두른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노래를 죽어라 불러댔다. 아버지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K에게 편지를 썼다. 물려받은 유산이 전혀 없으니 결혼하기는 글렀다. 라는 내용이었다. 일부러 이쪽 주소는 쓰지 않았다. 답장이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 이제나 저제나 편지만 기다리게 될 테니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이질에 걸린 옆집 주인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어린 남배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나도 빚쟁이 가운데 하나였지만 빚을 받으러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꿔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본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이참에 빌려준 돈을 악착같이 뜯어낼 생각도 없었는데 옆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생판 모르는 빚쟁이들이 성가시게 우리 집으로 와서 시끄럽게 난리를 쳤다. 옆집에 돈이 얼마나 있죠? 금부치 같은 건 좀 있대요? 돈이 들어올 때는 없나 보죠? 고향에 재산은 없다고 하던가요? 당신은 얼마나 꿔줬어요? 갚기는 한대요?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 하나가 나를 같은 처지라고 여겼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 이렇게 기띔했다. 아 글쎄 옆집에 90에 나는 권총이 한 자루 있다지 뭡니까? 그 권총은 당신이 가지시고 아와타구치 다타스나의 명검은 제가 가지면 어떨까요? 또 다른 빚쟁이는 옆집 부인을 노렸다.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부인이 병원에서 돌아오면 대신 전해달라며 빚쟁이 주제에 새 옷감을 막혀놓고 갔다. 희한하게도 빚쟁이들은 옆집 주인의 병세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옆집 주인은 물론이고 부인과도 일면식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옆집 부인은 원래 그 집에서 하녀로 일하던 여자였고 두 아이는 전처의 자식이라 했다.
그건 그렇고 옆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옆집 주인이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주워 듣고 밀어닥친 빚쟁이들은 어쩌다 우리 집으로 흘러와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가 2, 3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얼빠진 표정을 짓곤 했다.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이에요? 하며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집안을 한참 둘러보고는 차츰 눈에 띄게 낯빛이 사팔해졌다. 개중에는 마지막까지 잠자코 있다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서는 살아있다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며 돌아가는 이도 있었다. 아버지는 사실 병치레 한 번 없이 정정했는데 벼랑간 픽 쓰러지더니 채 반 시간도 못 되어 숨을 거둔 모양이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조선까지 와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던 악랄한 빚쟁이들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섬뜩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옆집 말고도 5곳에서 빚을 받아내야 했다. 조선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아는 사람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었다. 나는 옆집은 제쳐두고 우선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어머니와 조선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불필요한 돈만 낭비할 뿐이었다. 그러니 돈을 몽땅 받아낼 때까지 조선에 머문다면 돈을 다 받더라도 결국 그만큼 쓰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는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상환 달자를 미룰 것이다. 더군다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상대방은 내가 조선을 뜰 때까지만 버티면 2번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게 뻔했다. 나는 5곳을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았다. 우리 집 사정을 딱히 여겼는지 새 집에서 기한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동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각보다 일찍 빚을 갚아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연민과 불쾌함을 드러냈다. 옆집 주인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소식이 병원에서 들려왔다. 내가 돈을 받아내야 하는 6군데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곳은 바로 옆집이었다. 옆집에서 우리 돈을 갚아준다면 굳이 다른 곳에서 받아내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옆집 사정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가 탄 배는 이미 뒤집혔는데 행여나 전복 위기에 놓였던 옆집이 우리에게서 떼어먹은 돈으로 되살아날까 두려워 너 죽고 나 죽자는 심보로 사정없이 물을 들이부어 전복시키려 하는 꼴이었다. 그야말로 장렬한 투쟁의 진리라고 찬미하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아직 학생이다. 내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더라면 우리 집도 옆집도 뒤집히는 일 없이 무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 주제에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어머니와 둘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직 빚쟁이다. 우리 말고도 수많은 빚쟁이들이 옆집을 닥달하는 모양이었다. 만약 옆집 주인이 죽는다면 어린 남매가 가장 큰 일이다. 부인이야 눈독을 들이는 남자에게 몸이라도 팔면 그만이지만 어린 남매는 부인이 제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니다. 친엄마라면 모를까 2아이까지 데리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빚쟁이가 되어 빚을 독촉하는 권리까지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돈을 빌려준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또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생활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해 꿔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지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사실
돈을 꿔준 다른 집에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권리는 나에게 없었다. 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와 돈을 그냥 줬다는 의미가 무엇이 다른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돈이란 남의 손으로 넘어간 순간 남의 돈이 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돈을 그냥 주었다와 빌려주었다의 차이는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 차이에 지나지 않는데 돈을 빌려준 자의 아들이 돈을 갚으라고 다그칠 만한 이유도 없으면서 빚쟁이랍시고 거들먹거릴 자격이 어디에 있겠는가. 돈에 대한 모든 개념이 감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채무자는 어딘가에 약점이나 교활함이 있을 테니 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틀림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으려고 애쓸 것이다. 갚을 생각이 없다면 일단 채무자를 비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비열한 채무자라면 다소 함부로 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많은 교활하고 비열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 그래도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대방의 교활함을 들춰내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니 빌려준 쪽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옆집한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옆집 부인이 병원에서 돌아온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옆집 남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뒷문으로 와서 우리 집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얼굴이 똑 닮은 두 아이는 간혹 뒤편 문간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영락없는 빚쟁이였다.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어릴 적 생각이 나면서 도깨비처럼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고 이놈들 하며 무섭게 겁을 주고 싶어졌다. 남매는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 여느 때처럼 장난을 치며 청소를 누가 잘하나 하는 게임을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누나아이가 벼랑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미운 사람이 딱 하나 있어. 나도 딱 하나 있는데? 누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생이 말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은 남매가 굳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엄마라면 두 아이를 사랑할 리가 없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옆집 부부는 아이들 일로 숱하게 싸웠던 모양이다. 게다가 남편이 생사를 헤매는 틈을 타서 외간 남자가 부인에게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딸린 자식의 빚쟁이만 꼬이고 돈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리 집과 다른 점은 남편이 죽으면 큰아이한테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 뿐이다. 하지만 연금이라고 해봐야 큰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나온다. 앞으로 3년이 남았다. 3년이 흘러 작은아이가 컸다고 해봐야 고작 13살이다. 13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더군다나 큰애가 3년간 타는 연금은 보나마나 빚쟁이들 때문에 조만간 한 푼도 남아나지 않을 게 뻔했다. 우리 집은 뭐잖아 내가 나서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빠르게 처리한답시고 우선 옆집에 빌려준 돈을 깨끗이 포기했다. 늙은 어머니는 길고 긴 학업이 끝나면 내가 장차 엄청난 돈을 벌어오리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나는 하늘빛과 초목이 들이우는 비스듬한 그림자만 남몰래 바라보는 신세였다. 경성의 하늘빛과 초목이 들이우는 그림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나는 악랄한 빚쟁이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떻게 하면 채무를 구워 삶아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즈음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죽어줘서 그렇게 고맙더라. 혹시라도 몸 줘도 오래 앓기라도 하면 꿔준 돈도 못 받을 테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한들 어쩔 수 없다. 40년간 살을 맞대고 살아온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이참에 나도 여발한 듯이 악독한 빚쟁이가 되겠다. 어쩌면 아버지의 아들이 지독한 빚쟁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저리도 찬미했으리라. 하지만 옆집 주인만큼은 아직 죽으면 안 된다. 일간 남자가 군침을 흘리는 부인이야 남편이 죽으면 좋아라 하겠지만 빚쟁이들은 자식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쪽쪽 빨아먹을 테니까 말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채무자를 찾아갔다. 그곳은 지대가 움푹 파인 데다 뒷골목이어서 꽤 어두컴컴했다. 나는 밖에 서서 어머니가 안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채무자가 교묘하게 어머니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아직 집에 안 들어왔대. 밖으로 나온 어머니가 말했다. 채무자는 그 집 하숙생으로 총독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찾아갔다. 하숙집 할머니가 나오더니 채무자가 집에 있다고 전했다. 나는 어머니를 대신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웬 여자가 다시 나오더니 나를 현관에 잡아둔 채 이렇게 말했다.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계시네요. 여자가 헬레벌떡 뛰어나온 모습이 영 이상해서 내가 물었다. 어젯밤 저희가 왔을 때 오늘 밤에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좌우지간 지금은 안 계세요.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채무자는 빚쟁이가 어머니 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긴 모양이었다. 내가 같이 왔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테지. 우리 어머니가 오면 없다고 하고 쫓아 보내라고 하숙집 여자에게 시킨 게 틀림없다. 나는 채무자의 교활함에 화가 났다. 제가 보기엔 집에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안쪽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뻐저리 같은 놈. 나는 점점 더 부하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어따 대고 욕지거리야? 그러자 안쪽에서 수염이 잔뜩 나고 35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쿵쿵거리며 나오더니 현관에 떡 버티고 섰다. 없다면 없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빨리 사과해. 사과하라고. 서슬이 시퍼래진 사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있는 것 같으니까 있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대받아쳤다. 보아하니 창백한 얼굴에 깡마른데 꼬락서니를 훔쳐보고는 이 정도면 어찌어찌 힘으로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우습게 봤던 모양이었다. 조선에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나 그 사내는 하숙집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큰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도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다. 이기고 지고는 둘째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가 3명쯤 한꺼번에 달려든다 해도 재빠르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소리소리 지르며 거칠게 나오는 놈이라면 솔직히 무섭지도 않았다. 아무튼 내 가슴은 한가닥 하던 시절의 폭력적인 살기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하숙집 사람들이 현관으로 죄다 몰려나와 지켜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보고 사과하라니. 그러는 너부터 잘못을 빌어라.
이래봬도 나는 예의를 차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우기는 것은 무슨 경우냐? 하숙집을 깔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 사내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 역시 같은 말만 주저리 늘어놓았다. 그럼 어디 한번 있나 없나 직접 살펴보시지 그래? 사내가 제안했다. 그렇다면 잠깐 실례하지. 나는 계단을 벗어던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었다. 하숙집 여자는 어두침침한 복도 끝으로 나를 안내하면서 앞서 걸어갔다. 나는 뒤를 따라가면서도 느닷없이 뭔가가 튀어나와 나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했다. 복도 막다른 곳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더니 장진문이 열려있는 자그마한 방이 보였다. 여기가 찾으시는 분이 묵고 있는 방입니다. 여자가 가르쳐 주었다. 채무자가 설마 지금까지 그곳에 투덜거리며 앉아있으리라고는 애당초 생각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나로서는 설령 채무자가 그 방에 있다 한들 그곳이 채무자의 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웬일인지 총 한 자루가 좁다란 복도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하숙집 여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차분하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나도 찬찬히 뜯어보니 여자는 통통하게 살이 찐 젊고 예쁜 새댁이었다. 나는 문득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졌다. 댁은 이런 하숙집에서 일하게 되어 행복한가요? 새댁은 채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밝혀진 이상 나에게 딱히 악의를 품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근데 말이죠. 여기가 그 사람 방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죠.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모르거든요. 여하튼 실례가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나에게 욕을 해대던 사내가 쫓아 올라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래, 계시던가요? 아까와는 다르게 고분고분한 말투였다. 있을 리가 없죠. 당신이 하도 무례하게 구니까 나도 성질을 부리긴 했소만 그런 말을 들으면 하숙집 사람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요. 글쎄요. 저도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며 하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발끈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누가 없다고 하겠소.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요. 당신네들은 이해를 못하는군. 계단 위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어? 왜 그래? 마음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가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한여름에 도테라도 모자라 양손을 겨드랑이 품으로 찔러넣고 있었다. 아니야, 얘기 끝났어. 나와 마주 서 있던 사내가 대꾸했다. 뭐가 문제야?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도통 모를 소리만 하고 있네. 계단을 올라온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때마침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어머니는 하숙집 여자를 보더니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렇게 폐를 끼쳐서 어떡하죠?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분이 집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할 참이었는데 죄송스럽게 되었네요. 매번 찾아주시는데 말이죠. 하숙집 여자는 미소 띤 얼굴로 사과를 받았다. 두 여자의 악수를 시작으로 하숙집 2층에 흐르던 분위기는 대번에 부드러워졌다. 티격태격하는 말싸움은 끝이 났다. 그 틈에 나는 혼자 2층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성질이 야만적으로 거칠어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왔는데도 어떻게든 완력을 써서 한판 붙어보고 싶은 충동에 몸을 떨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하숙집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내가 있는 데까지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집으로 향하는 타국의 빚쟁이 짓도 정말 못해먹을 노릇이었다. 우리는 뒷골목을 빠져나와 환한 불빛이 있는 대로변에 이르렀다. 10일쯤 일본으로 돌아갈래? 벼랑간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10일이라면 닷새 후였다. 그때까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래 있어봤자 집세도 걱정이고. 어머니 말씀도 맞네요. 그나저나 가는 날 파도가 높지 않아야 할 텐데. 높아도 할 수 없지 뭐.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부터 어머니와 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자질구레한 일에 지친 나는 유골함을 열어 아버지의 뼈를 딱딱 두드려 보았다. 뼈는 낮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 조각 같은 소리를 내며 하얀 가루를 뿜었다. 아버지가 소리를 내며 이런 석해질 가루를 날릴 줄이야. 실감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유쾌한 일도 아니었다. 짜랑짜랑하며 아버지가 내 손바닥 위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럴 수가.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 보아도 아버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형체가 뼈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왜 이렇게 내 느낌이 달라지는가. 아버지는 조금도 아버지답지 않았다. 고작 해야 짜랑짜랑 하는 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뿐이 아닌가.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저 그렇게만 나에게 말했다. 만약 그래서 내가 슬퍼진다면 이 뼈를 말뼈라고 치자. 그럼 나는 이 뼈를 말뼈라고 여기겠지. 만약 구태여 이 뼈를 아버지라 생각하라고 한다면 누군가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지금부터 그 사람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기겠지. 내가 내 눈으로 보아온 아버지는 이 뼈조각도 아닐 뿐더러 누군가 데려온 그 남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느끼는 진짜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아버지라고 부르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게 무슨 아버지야? 이건 석회가루일 뿐이야. 나는 한 줌의 뼈를 들고 있다가 단지 속으로 한 개씩 던져 넣었다. 그래야만 그 뼈가 아버지라고 인정해야 하는 나의 슬픔을 조금씩 나에게서 떨구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죽음도 오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어머니를 짓누르기 시작한 생활 때문이었다. 나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 빚쟁이가 되어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아니, 그게 전부였다면 생활은 단순히 물질 변동만을 가리켰을 것이다. 나는 K와의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을 포기한 일은 아버지의 죽음에 가려 큰 타격이 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괴로움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 짐 꾸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집 옆에는 비렁뱅이가 하나 죽어 있었다. 비가 그치고 질척해진 진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있었다. 순사가 와서 몸을 일으키자 진흙바닥에는 비렁뱅이의 얼굴 자국이 찍어낸 듯 또렷이 남았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흙 묻은 구둣발로 얼굴 자국을 지디기며 바삐 지나다녔다. 옆집 부인이 한 차례 병원에서 돌아왔다. 마침 그때 나는 집에 없었다. 어머니 얘기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옆집 부인이 다급하게 병원에서 돌아오더니 먼저 빚을 갚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집엔 돈이 없을 텐데요. 내가 말했다. 가진 돈이 없으니 칼과 총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더구나. 아버지는 여러 군데에 돈을 꿔주고 있었지만 옆집만큼은 엄청난 액수였는데 차용증조차 받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가 독촉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옆집 주인이 부인을 통해서 빚 이야기를 꺼냈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옆집 주인이 선량한 사람인 탓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름다운 방법으로 돈을 꿔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타지에서 남편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없는 돈을 갚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받는 입장에서도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그에 비해 하숙집에 사는 공무원은 액수는 가장 적은 주제에 우리를 계속 따돌리고 있었다. 우리도 각서를 받아두지 못했다. 돈을 갚겠다는 각서가 없으니 갚아야겠다는 의무감도 자연스레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용해 먹은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순사였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그런가 하면 법제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그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면서 하인들까지 부리는 주제에 돈 갚을 날짜를 계속 미루기만 했다. 하지만 다행히 기한 안에는 갚아주었다. 가장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은 장사꾼이었다. 그 사람은 아기를 딱 맞춰 갚아주기는 했지만 돌려주면서 듣기 거북한 말까지 입에 담았다. 돌이켜보면 채무자들은 참으로 가지각색이었는데 누구보다 아름답게 우리를 감동시킨 사람은 가장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옆집이었다. 옆집 주인은 태역 대위로 얼굴은 창백한 데다가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조선에까지 와서 성공을 거둘 리가 없었다. 성공을 꿈꾸며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여 몰리다 보니 어쩌다가 조선으로까지 흘러들었을 게 뻔하다. 신경질적인 몸으로 매번 전처 자식들과 계모의 다툼에 시달려야 하니 무슨 장사든 잘 될 턱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옆집 부인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애간 남자와 접이식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담배를 뻐금뻐금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빚쟁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닌 덕분에 1,500엔 정도를 받아낼 수 있었다. 전체 희수금 총액에 비하면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실제로 내 손에 거머쥐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이 짧은 기간에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칼과 권총은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려면 세관 절차가 워낙에 복잡한 통에 우선 어딘가에 팔아 나중에 그 대금을 받기로 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은 폭풍이 불어 파도가 높았다.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엄청난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건넜다. 시모노세키에서 규슈까지는 쉴 새 없이 비가 내렸다. 아버지의 고향은 규슈여서 규슈에 있는 절에 한 차례 들러야 했다. 나는 규슈가 처음이었다. 마차에서 보니 아버지가 태어난 시골 마을은 억새풀 속에 묻혀 있는 것만 같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촌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들 시집갈 때가 다 된 처자들이었다. 그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비통해하기보다는 처음 만나는 혈족이 도해지에서 온 학생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듯 보였다. 들길과 강가, 산허리 곳곳에서 봄을 감추는 억새풀이 바람을 따라 넘실대며 이리저리 나부끼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사촌들은 내가 거니는 들길을 따라 억새밭으로 쫓아왔다. 이틀이 지나고 나는 구배에 사는 누님한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애동딸 미아가 이질에 걸렸는데 의사도 이미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부랴부랴 고베로 출발했다. 사촌들 가운데 한 명이 울찬 벼이삭들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고베에 도착했을 때 누님은 병원에서 혼자 돌아와 어두컴컴한 부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빠는 어때요? 내가 물었다. 이제 가망이 없어. 누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도 대뚜루에 서서 말이 없었다. 비극이 본물 터지듯 앞다투어 밀려오기 시작했다. 맙소사. 나는 이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싶어졌다. 누님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화라도 난 듯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땅거미가 지기 전에 중심가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마의 병실 앞에는 거만해 보이는 간호사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줄기차게 골련을 피워대고 있었다. 내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간호사도 따라 들어왔다. 마 옆에는 또 다른 간호사가 고단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는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병자 같지 않은 예리한 눈빛이었다. 죽을 리가 없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삼촌한테 바나나 사달라고 해야지. 나는 언제나 도쿄에서 돌아올 때면 바나나를 사왔다. 많이 아프니? 내가 물었다. 마는 대꾸하지 않고 뚱해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39도에서 40도 사이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체온표가 눈에 들어왔다. 얼마 지나자 마의 아버지가 부채를 손에 들고 복도에서 들어왔다. 마는 어때요? 잘 버텨주고 있어. 매형은 잠시 말을 끊었다. 힘들었지? 나도 조선에 가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애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말이야. 사흘을 꼬박 세웠지. 매형은 웃어 보였다. 금방 낫겠죠. 내가 말을 보탰다. 그렇겠지. 의사 선생님은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한 모양인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 보기엔 멀쩡한데요. 처음부터 저랬어. 참 요상한 병이야. 올해 유행하는 이질은 죄다 저런 모양이야. 매형이 말했다. 요즘 이질이 그렇게 극성인가요? 극성이고 뭐고 난리도 아니야. 병실이란 병실은 모조리 이질 환자로 득실거려. 어젯밤에도 옆 침대 아이가 죽었어. 픽픽 죽어 나가고 있다고. 여기로 오고 나서 벌써 몇 명이 죽었냐 하면 말이야. 매형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수를 세고 있었다. 6명이죠. 옆에서 간호사가 말을 거들었다. 6명.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 내 몸뚱이가 죽음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조선에서도 옆집 주인이 이질에 걸려 오늘 내일 하더라고요. 내가 말했다. 하하, 다들 왜 이러죠? 실은 제 처남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 때문에 여기까지 와준 거라오. 매형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일본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비룡뱅이가 집 앞에서 죽었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죽음을 선고받은 마아는 눈망울을 요리조리 굴리며 죽음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침대 위에서 전부 엿듣고 있었다. 나는 마아의 초롱초롱하고 생기 있는 눈망울이 덮쳐오는 죽음을 밀어제치고 죽음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어두운 복도를 쳐다보는 것이 무서웠다. 엄청난 기세를 몰아 사정없이 날뛰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입구에 서서 잠자코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아는 다소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옆집 아저씨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옆집 가족이
증오할 만한 빚쟁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런데 빚쟁이 노릇으로 고생하며 거둬들인 돈이 몽땅 매형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한테는 매형이 바로 빚쟁이였던 셈이다. 아버지가 12년간 나에게 붙여준 돈은 거반 매형이 융통한 돈이었다. 조선에서는 빚쟁이였던 내가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재무자가 되고 말았다. 옆집 주인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의 빚도촉에 시달린 셈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매형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빚쟁이가 되어 옆집에서 빚을 받아내야 했던 것처럼 매형 역시 사경을 헤매는 딸을 살리기 위해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매형은 일개 공무원이면서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조리 내 학비에 쏟아부었다. 모르긴 해도 지금쯤 매형의 저축은 나 때문에 바닥을 드러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의논할 필요도 없이 조선에서 가져온 돈과 금시계를 고스란히 매형에게 넘겨주고 어머니가 누님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한 다음 도쿄로 돌아왔다. 돌이켜보니 길거리에서 파란 돌에 걸려 넘어진 바람에 무릎에서 피가 났던 날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다. 내가 도쿄에서 그 파란 돌멩이를 주었을 때 아버지는 조선에서 숨을 거뒀다. 그 파란 돌은 지금쯤 어디를 굴러다니고 있을까? 나는 곧장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생각만큼 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돈이 될 만한 아버지의 옷가지를 하나 둘 전당포에 맡겼다.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 저울에 올려놓은 아버지의 금태 안경은 아버지의 눈을 연상시키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상하이에서 내가 있는 도쿄로 옛 친구가 찾아왔다. 덕분에 우리 집은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몰려와 매일같이 북적거렸다. 친구 하나는 바이올린으로 라 팔로마만 켜댔다. 또 한 친구는 표현파 연기자였고 영화 팬인 친구도 있었다. 다른 친구 하나는 사회주의자로 제3세계에 대해 거품을 불며 떠들어댔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내 옆에 붙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느 날은 한 친구를 따라 음악당에 갔고 다른 날에는 표현파 친구를 따라 연극을 보러 갔는가 하면 각종 활동이나 사회주의 선전 연설회 따위에 연달아 끌려다녔다. 그렇지만 나는 한가로이 지낼 상황이 아니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대책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상하이로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발길이 뜸해졌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한 달 동안 쌓인 과로한 심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혼자 있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슬픔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다. 돈은 땡전 한 푼 남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길을 걸어가는데 땅을 판 구멍 옆에서 일꾼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밥 위에 얹은 연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 연어 한 조각이 나를 장미꽃처럼 유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K 집에 들렀다. K는 못 보던 사이에 코에도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있었다. K는 내가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참이에요. 뜬금없이 그런 편지를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싫어요. 당신이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야 뭐 대륙으로 건너갔으니 별 수 있나. K는 내 동담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보아하니 내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K로 하여금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절호의 수단이 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K는 한결 다정다감하게 나를 대했고
나는 그런 K가 고맙기까지 했다. 당신 편지에 발신인 주소가 없어서 답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답장을 받는 게 두려웠어. 어떤 내용의 답장이 올지 걱정돼서 무척 난감했던 때거든. 세상에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안 하면 난처해지는 건 바로 너니까. K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다니 못내 서운하다는 듯이. 그날 밤 K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돈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는 여자로 여기다니 섭섭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죽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옆집 부인은 자신을 꼬드기는 일간 남자를 떠올리며 돈 한 푼 없는 남편이 빨리 죽기를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K는 인생의 출발점에서 홀어머니 슬라에다 빈 털털인 나의 마누라가 되겠단다. 당신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다만 저에게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플 뿐이에요. K의 편지를 읽고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장차 내 아이를 낳고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한시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기 위해서 용감하게도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 우기는 K의 마음 씀씀이가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기꺼이 K를 맞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왜냐고?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고베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편지에는 마의 병세가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심신이 지치셨는지 어머니가 몸져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새삼 마음이 술렁거렸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하루빨리 눈을 감기를 바랐던 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현상이 그 아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어머니에게 나는 알게 모르게 앙심을 품었던 모양이다. 자식이 자식으로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일은 어머니가 저지른 죄에 아무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한들 응당 어머니가 감수해야 할 벌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식은 더더욱 어머니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병세가 더 나빠지면 고베에 한번 다녀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갈 땐 가더라도 그 전에 직장을 구해놓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벼랑간 내 머리가 이상해졌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목이 점점 밑으로 늘어지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에 힘을 주려고 했더니 종이 위로 글자가 떠오르면서 이리저리 부딪혔다. 나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떤지 물어보기 위해서 간간히 누님에게 편지를 써야 했는데 세 번째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 도무지 펜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갈겨 썼다.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면서 채 세 글자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누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둘 다 알아놓으면 누님이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버거울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나는 하루 내내 이 동네 저 동네를 쏘다니면서 햇볕이 잘 드는 언덕을 골라 걸어 다녔다. 거리에서 피어오르는 먼지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했다. 길 모퉁이의 추궁기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화려한 노랫소리와 반으로 쪼개진 석류처럼 햇살을 받아 온통 반짝반짝 빛나는 시가지의 전경만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기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다.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내 머리는 또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벌벌 떨면서 아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았다. 이거야 원. 자네 요양을 해도 6년 안에 낫기는 힘들겠는걸.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이를테면 말일세 자네는 길을 걸을 때 어디로 갈지 생각하겠지? 물론 그렇지. 이제부턴 그게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의사가 말했다. 나는 죽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파란 돌멩이를 주었던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움푹 패어 골짜기처럼 보이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안마하는 흉내를 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어 까만 돌멩이를 주워서 돌아왔다. 내 마음은 이제 무슨 일에든 침묵하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색깔을 봐도 머리가 아프고 소리를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깜깜한 방으로 돌아와서 드러누워 있는 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오로지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 있는 날붙이란 날 붙이는 모조리 찾아내어 창문을 통해 가급적 멀고 깊은 암흑 속으로 던져버렸다. 조선에서 권총을 가져오지 않은 운명에 감사했다. 얼마 후 나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청과물 가게나 꽃집 앞에서 신선한 향기를 찾아 여기저기를 킁킁거리는 짐승이 되었다. 나는 거리를 다니면서 쉼터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조용한 꽃집이나 과일이 잔뜩 쌓여있는 시장통, 그리고 화창한 하늘 아래서 건강한 거리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배기 밖에는 마땅히 쉴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간혹 널찍한 정원 앞을 지나다가 톱밥 내음에 이끌려 황홀경에 젖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은 붕붕 떠올라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한층 더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다. 나는 K집에 들러보았다. 그러나 K에게 언제 싹이 돋을지 알 길이 없는 내 머리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부었듯이 K도 내 존재를 저주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몹시 두려웠다. 내가 별다른 불편 없이 마음대로 쏘다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틀림없이 정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마침내 내 존재는 하나의 완전한 거짓이 되어버렸다. 나는 망가진 내 머리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거짓으로 똘똘 뭉친 보따리가 되어 굴러다니자고 마음먹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배에 끼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건 그렇다 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밥은 잘 넘어갔다. 하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위장을 먹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돈을 벌 재간이 없는 내 자신이 서글펐다. 당장 내일부터 거짓 보따리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데 필요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진 것이라고는 군데군데 깨져나간 굽높은 게다와 이불 두 채가 전부다. 그러나 나는 냉정해지려고 애썼다. 어느새 모든 일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다. 내 자신에게 냉담해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돈 40엔이 내 손에 들어왔다. 바로 조선에서 빚쟁이 노릇을 해서 불행한 옆집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었다. 맡겨두었던 권총이 팔린 모양이었다. 남에게 못된 짓을 했던 자는 망하고 망하기 직전이던 자는 자신을 해코지한 자를 위험해서 구해낸 격이다. 이 정도 돈이면 2달 정도는 내가 거짓 보따리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지낼 수 있다.
권총이 팔렸어. 권총이 말이야. 그런데 왜 나 같은 놈을 저리도 구해주려 애쓰는 것일까? 뭔가가 끊임없이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이 사실만큼은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에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권총이 팔렸어. 권총이 말이야. 그날은 거리를 걷다가도 권총을 떠올리면 벼랑간 신바람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졌다. 그것은 내가 파란 돌멩이 대신 까만 돌멩이를 몰래 주워왔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축복이라는 점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온 감동이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은 1925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현재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풍경도 묘사되어 있군요. 주인공의 영혼이 얼마나 섬세하고 여린지 다 느껴집니다. 여린 시선으로 쓴 작품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서술했군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코미스 리치의 작품은 다른 작품도 소개할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